글로벌 금융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건영의 똑똑한 금융,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우리 증시는 뭐 문을 닫았지만 미국 증시는 또 움직였잖아요. 네, 보니까 1월 한 달 동안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네. 미국 증시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1월 달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이슈였죠. 거의 저도 느꼈던 거지만은 1월 첫째 주만 해도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정도 할 거다 연내에 네. 그런 전망들이 되게 강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FOMC 직전까지는 벌써 한 4번, 5번 얘기 나오고요. 현재는 거의 5번 인상 정도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정학적인 요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건 벌써 한 2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그 악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갖다 반등을 만들어냈냐면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벳까지도 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양호한 것이 대형주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수 반등에는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를 사실 지금 짓눌러 왔던 건 연준의 영향이 좀 컸는데 지난주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그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지지난 주죠. 그때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이번 FOMC에서 경계에서 보셔야 될 게 혹시라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네. 이걸 시장이 두려워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테이퍼링을 땡겨서 조기에 1월에 끝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원래 금리 인상을 할 땐 0.25%씩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빅샷이라는 표현을 쓰죠. 0.5%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또 금리 인상을 연내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끝나고 그 연준에서 그 FOMC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조금 애매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3월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실물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기대를 깨는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냐? 하진 않았지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두 개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건 결국엔 뭘 얘기하게 되냐면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겨놓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시장 자체적으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불확실성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부부장님께서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네, 그렇습니다. 거고 그 시기와 폭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도 그 비슷한 질문이 파월 의장에게도 들어갔고요. 네.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번 FOMC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험블 앤 님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험블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이고 님블하다는 거는 민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험블하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작년에도 보면은 연준이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통화 긴축을 한다거나 이런 대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예상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너무 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험블이라는 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요. 정해진 결론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연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을 해요.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강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 조금은 좀 수그러들 것 같아요. 이런 예상을 하지만 그 뒤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험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틀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님블하게 신속하게 따라붙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실물 경제가 탄탄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실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탄탄하게 잘 버텨줘요. 그러면 빠르게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달 초에는 금리 인상 2번 이 정도 얘기 나오다가 예. 갑자기 4번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요.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님불이죠. 민첩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그렇습니다. 결론이네요. 시장 상황에 네.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결국 또 파월 의장이 질서 정연하면서 예측 가능한 긴축 과정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말하면 또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한 뒤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인상 폭이나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 자체는요. 데이터 디펜던시죠. 정해져 있는 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는 물가가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네. 결국에는 3월 달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을 조금씩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주식시장이 아까 전에 이제 반등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요. 1월 달 말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시건대에서 소비 심리 지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소비 심리 지표가 2011년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주저앉은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이번 달 초에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네. 그 지표도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민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표되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고편을 날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12월 달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면서 이 고용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고용 지표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요. 빠르게 다가가다가 물가만 보면서 빠르게 다가가다가 성장이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가 안정과 안전 고용의 그 두 그렇죠.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측면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간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 그 실적 발표도 네.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기업들이 있죠. 애플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좋았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한 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페이스북 관련이죠. 메타의 기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잘 버텨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전체를 견인할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여기서 실적 전망이 떨어질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시장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에 따라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메타 같은 경우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 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같은 큰 대기업들이 주식시장을 견인해 온 게 강한데 이런 쪽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또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가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 심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저렇게 큰 기업들도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머징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가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머징 증시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같은 선진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을 때 변동성이 높았을 때 이쪽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부장님 국내 증시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증시 상황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네. 여쭤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이긴 하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 나타나는 반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요. 나스닥 지수가 3%씩 두 차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0.7% 한 번 올랐고요. 어제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점 대비해서 되돌림 폭이 6, 7%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운이 없는 거겠지만 네. 그 이제 폐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되돌림 폭이 워낙에 컸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공교롭게도 메타가 하락하는 네. 이제 그 시간 내에서 하락하는 이제 그런 악재를 좀 만난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는 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요 적자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고 이 수출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수요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 지표가 그다지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전면전으로 펼쳐졌을 때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지만 네. 전면전으로 펼쳐졌을 때는 금융시장에 주는 타격이 매우 직접적이고 강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루하게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군대를 투입하고 이건 결국에 전쟁에 대한 억지를 위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의 억지 상황이 굉장히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불확실성으로 남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기업 전반의 투자를 갖다가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성장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가 여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이 바로 역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유럽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러시아처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원자재 공급국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유럽으로서는 매크로 경기 차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대다수 주요 원료를 수입하는 뭐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앞서 쭉 그 주요 변동성과 관련해서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네. 1,202원까지 갔다가 이제 한번 좀 밀려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가요. 네. 1,210원 가까이 뛰었다가 지금은 1,206원 그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말씀드렸을 때 그 적자의 포인트 중에는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달 정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였는데요. 유가가 더 뛰게 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무역 수지 흑자 기조에는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로 다소 이렇게 그 심리 자체가 민감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차례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FOMC 영향에 상당히 좀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환율이 오른다는 것,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석유도 그렇고 네. 뭐 주요 원자재 같은 거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입 물가 자체가 오를 수 있고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달러의 값이 뛸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 요인이 되죠.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 표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들 이걸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국제 금융 경제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